네, 자, 5번 문제부터 이어갈게요.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지문 안에서 우선 지금 1번 문항에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감이 지금 법에 관련된 조항을 언급하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전략 노트 에서 제시해 드렸었던, 그리고 법령 통합본에서 제시해 드렸던 내용 잠깐 한번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이 문항의 경우에는 다음 영역으로 갈게요. 네, 여기서 멈출게요. 유아교육법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담아둔 것 중에서 저희가 법령통합본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선생님들이 외웠으면 좋겠다는 것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서 내용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에 너무나 선생님들 빨갛게 제가 이렇게 해서 드렸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빨간색으로 드렸는데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이기 때문에 1년에 한이라고 하는 한글로 된 것과 숫자로 표기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서술을 해주셨어야 되고, 아마도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비워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었고요.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지문으로 가셔서 2번 문항을 보시면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이것은 우리가 고시, 어디 고시?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 고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별표 2에 근거해서 문제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 씻기와 소독하기 등 이 청결 유지하기를 반복 지도하고 있습니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별표 2로 우리가 가셔서 보시면 되었었던 부분인데, 우선 답안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한번 갈게요. 답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서 뭐라고 제시를 해드렸냐면 응급처치 교육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근거가 그럼 법령통합본 내용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를 보시면 요 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손 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 유지하기와 관련한 응급처치 교육. 선생님들, 제가 요거는 어떻게 보자고 했었어요? 요 지금 이 기준고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봐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동복지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 관련한 부분들, 그쵸? 그리고 요 기준고시와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를 저희가 반드시 암기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을 다는 못 보더라도 요거는 선생님들 별표들은 꼭 보셔야 해요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이것은 전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쓰실 수 있었어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지문으로 가서 A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감염병과 관련하여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하여 문제가 나왔고, 아마 사실 지금 감염병에 대한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내년쯤은 아마 개정이 될 예정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어요. 교육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추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감염병 유증상자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 그런 수칙들이 좀 생겼죠. 그런데 코로나에 대응하는 수칙들이 이런 대응들이라고 해서 시나리오들이 현장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지금 한 19차까지 아마 갔을 거예요. 계속 대응이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던가 뭔가 이런 병 명칭으로 뭔가를 선생님들이 딱 정해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우선은 고열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감염병 유증상자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수두로 인해서 아이가 열이 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하선염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도 열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게 접촉이 되게 되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격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지금 내용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빠르게 아이들의 이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한 번 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도를 한 것이고, 그리고 관찰실로 데려갈 때는 그 담당 교사가요, 담당 교사도 전파되면 안 되죠.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유지해서 떨어져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2m 정도를 유지를 해서 이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수치로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 수치까지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안고 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안고 갔다는 것이 문제였고, 이것을 앉지 않고 어떻게 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 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서 감염 유증상자인 유아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로 떨어져서 이동했어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제시하셨으면 되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세 번째 점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잘못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의 조치들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해서 대응 저희가 1수칙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의 수칙들을 차례대로 이제 교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전략 노트 자료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대응 1단계, 감염병 유증상자가 나타났을 때 할 수 있는 이 수칙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너무 길어서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절차들을 하면서 감염병 의심 이동 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유아들이 이동을 할 때에 거리를 2m 정도 떨어져서 유지한 채 이동해야 한다는 거, 요 차원에서 문장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런 형태처럼 안고 이렇게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초점을 두어서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되었던 문제였고요. 기존에 우리가 문제가 나왔었던 거는 감염병 증상 과 관련한 유증상자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환기와 소독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감염병에 관련된 안전은 우선은 좀 걸을 수는 있겠어요. 보통 안전에 대한 파트는 계속 반복돼서 중복돼서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물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다만 그렇게 저희가 한번 방향은 예측하면서 공부를 해본다는 것이고, 야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3번 문항. 이 문제 지문을 보시면 3번 문항인 게 왜요? 제가 올해는 무조건 화재 대피 훈련 관련된 화재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작년에 나왔어야 했는데 작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화재에 대한 문제를 드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너무 쉽게.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나왔으면 또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되었을 수 있겠다는 게 역할 분담 관련해서 우리가 화재 대피 훈련을 할 때 선생님들 여기에서 언급을 또 물론 내년 공부를 할 때도 또 중요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수칙에 관련된 것들,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아가 대응해야 하는 그런 행동 요령도 중요. 그건 당연히 훈련 때 아이들과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교사가 또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간다라고 해서 교사가 이제 이 신고 119에 신고해서 어떤 것들을 언급해야 하는지 그 항목에 대한 것까지도 지엽적으로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피 훈련을 할 때에 교사들이 미리 역할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회의를 하죠. 그렇죠? 사전 회의를 하죠. 그때 나누어야 하는 역할 분담에 대해서 문제를 물으면 더 세련된 문제가 됐겠죠. 그냥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단을 이용한다라는 이런 단편적인 문제로 내니까 열심히 화재 대피 공부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문제이긴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빠르게 대피하며로 쓰던가 아니면 대피하며를 어떻게 요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고쳐 쓰셔야죠. 요것도 선생님들 실수하신 분들이 꽤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기 때문이다로 쓰시는, 왜? 2번의 문항이 이유를 쓰시오라고 했었던 문제를 답을 하던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도 바르게 고쳐 쓰시오는데 계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라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쓰신 분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바르게 찾아 고쳐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대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고쳐 쓰셨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빠르게 대피하며를 계단을 이용해 빠르게 대피하며를 쓰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이 어디죠? 계단이죠. 계단 혹은 우리가 아니면 비상대피로, 그쵸? 비상대피로를. 그래서 비상대피로나 계단, 제일 초점은 계단이에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거 우리 어디에 있었어요? 전략 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이거 선생님들 깃발 꽂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했죠. 깃발이 왜 꽂혀 있어요? 출제되었던 문제죠. 아주 옛날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은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로 문제가 100% 언젠가는 다시 한번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요거는 반드시 깃발이라도 꽂힌 건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5번은 여기까지 저희가 좀 다루어 보고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짜잔. 네. 기억, 니은, 우리가 선생님들 균형적 접근법은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과 그리고 발음중심 언어교육 접근법을 통합한 거죠. 통합한 건데 우리가 이 총체적 교육 접근법과 발음 중심의 언어 교육 접근법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통합해서 균형적인 언어 접근법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기억과 니은이 들어가야 하는 용어를 과연 무엇을 썼어야 했을까? 균형적 언어 접근법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우리 이거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전략노트 가볼까요? 여기 보세요. 계속 부호 중심 언어 접근법과 의미 중심, 글자도 일부러 제가 어떻게 했어요? 큼직 진하게 해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미 중심, 부호 중심, 의미 중심.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미 이 위의 문장도 한번 보면 위의 문장에서도 이게 이미 선생님들 출제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한번 언급이 되었던 용어였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선생님 의미 그리고 부호 혹은 발음 이거 다른 거 어떤 거 이거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발음 부호 괜찮아요? 의미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요. 한교사가 언급하고 있는 음운 인식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도해 보세요. 2번 디귿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활동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디귿 음운 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답안 한번 볼까요? 답안 한번 보면 뭐가 초점이 되셨어야 하냐면 말소리입니다. 말소리가 초점이고 크고 작은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 이것들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바로 뭐예요? 음운 인식 능력이에요. 그래서 음운 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말소리의 크고 작은 단위와 유형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전략 노트를 통으로 다 외우신 분들은 이것을 다 적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어느 파트에서 다루었는지 전략 노트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의문인식에 관련된 개념을 여기에 제시를 해드렸죠.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기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그 소리의 단위라는 게 어떤 건지 음절, 음자체, 음소 이런 것처럼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한 번 더 선생님들에게 꼭꼭 씹어 드시라고 하나 더 넣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문인식의 능력은 개념을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에 준하게끔 말소리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크고 작은 단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셨으면 되었었던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문으로 가셔서요. 디귿에 해당하는 활동을 찾아쓰라고 했어요. 의문인식 발달 과정인데, 자, 선생님 한번 볼까요? 우리말에서는 아이들이 의문인식을 할 때요. 의문인식을 할 때 뭐부터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절부터 인식을 하죠. 음절부터. 그래서 우리말 읽기 쓰기에서의 기초기술에서 의문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첫소리가 같은 것과 관련한 우리가 동물 카드 찾기, 고슴도치, 이렇게 아이 요거 들고 있는 요거 있죠? 고슴도치, 고래, 이렇게 애들 막 찾고 있죠, 지금. 고양이. 고자가 같은 걸 지금 찾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 뭐죠? 음절, 첫 음절이 같은 동물 카드를 잘 찾아서 아이들이 그림 카드를 들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첫 소리가 같은 동물 카드 찾기라고 해서 요거까지 다 적어줬으면 좋았겠다. 그쵸? 요거까지 야무지게 좀 다 적자, 우리. 그거 한번 언급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전략 노트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갖고 놀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음절 갖고 놀아보고 음소 갖고 놀아보는 거죠. 음소 갖고 조작을 해보면서 의문 인식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앞에 지문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문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 의문 인식 능력을 돕기 위해서 의문 인식의 발달, 우리말의 의문 인식의 발달, 우리 한글의 특성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우리말을 배우는, 우리말을 익히는 아이들의 특징. 첫 번째 뭐부터 인식을 하더라? 음절부터 인식을 하더라. 의문 인식 관련해서는 음절을 인식하고 그 후 음소로. 그래서 지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음절을 갖고 노는 걸 먼저 하고 그 후에 음소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답 근거로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3번에 지문 한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에서 반영되어 있는 어휘 발달 과정을 쓰세요. 어휘 발달 관련해서는요. 자, 저희가 선생님들 아이들의 음성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옹알이 하는 시기를 거쳐서 한 단어기, 두 단어기, 그 다음에 그 두 단어기 또 더 이상 더 길어지는 어떤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힘들겠지만 그 특징들은 언제든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고 이 의미의 수직적 발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에서도 줬었어요. 이거는 문제풀이뿐만이 아니라요. 이거 수평적, 수직적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든 이런 어휘 발달 관련된 부분들, 어휘 확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문제로 계속 노출을 시켜드렸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안을 하셨을 거고, 이 용어를 물었던 이 이력이 있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수십 번 선생님들이 강조를 했었어요. 정말로 입 아프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개념이 나오는 건 원망하지 않았어야 돼. 이 지금 수직적 어휘 발달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 수험할 때 왜냐하면 기출을 근거로 하고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근거를 두었을 때도 이건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곰, 개구리, 개, 고양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반려동물. 그러면 양, 우리는 뭐라는지 알아? 가축이라고 해. 아, 요거 개, 고양이, 양, 오리는 모두 동물이라고 해. 뭔가 어떤 집합에 대한 어떤 범주화를 해서 유목화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 양과 오리, 답을 한번 볼게요. 양과 오리는 가축이라고 범주화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다 유목관계를 지금 형성한다고요. 동시에 상위 유목인 어떤 거? 동물이라는 것으로 범주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미의 수리적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셨으면 됐었던 것이고 저희 전략 노트에서 보세요. 선생님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출제가 되었던 출제 이력이 있는 아이들은 깃발 꽂혀져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선생님들 개념을 외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이렇게 물어서 그런 거예요. 명칭이 한 번이라도 언급됐거나 나왔던 문제는 코어가 됩니다. 그 아이들은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의미를 쓰라고 하거나 혹은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것과 관련된 개념을 그냥 서술하라고 하거나 설명하라고 하거나 이건 무조건 선생님들이 힘들더라도 열심히 암기하셔야 하는 그러한 방식이니까요. 네,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 공부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로 오시면 이거 제가 사회화된 언어 유형 삐아제 사회화된 언어 유형 문제를 모의고사로 드렸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DM을 보내셨어요. 강사님, 사회화된 언어 유형은 가볍게 보고 그냥 공부를 안 했던 파트였는데 문제로 내주셔서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로 또 반갑게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가 나왔어서 다시 한번 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기뻤습니다.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내용이 나올 땐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삐아제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아직 탈중심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7세가 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탈중심화가 되면서 사회화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유형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 삐아제를 다루면서 함께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바로 비고츠키였죠. 비고츠키의 경우에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신 이론가였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삐아제의 입장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언어를 해석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혼잣말하는 그 행동을 유아들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유아 언어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잣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가 사고를 조절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연습을 했었고 혼잣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서술하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으로 한번 그러면 가볼게요. 지문에서 가서 보시면 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삐아제의 사회화된 언어 유형을 보시면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전략 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면요. 여기에서요.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상대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주고받고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다?
있다. 수능과 정보 교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수능적 정보 교환이라고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정답이죠. 수능적 정보 교환, 수능과 정보 교환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강론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채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고칠기 관점에서 자기 조절의 기능을 하는 말이 결국 뭔 거예요, 선생님들? 자신의 사고와 유아기 때 아이들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때 사용하는 말이 뭐였죠? 바로 사적 언어라고도 불리고 혼잣말이라고도 불리는 그 아이잖아요. 그 언어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중얼거리며 라고 해서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명시하고 있어요. 은행잎을 바라보고 중얼거리며 라는 건 이 아이가 지금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중얼거리면서 한 말 하나를 찾아서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죠? 바구니의 조심조심이라는 것이 통제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는 그것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에 조심조심 넣어야지가 가장 이 출제 의도에 적합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혼잣말도 어디 썼는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을 조절한다고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타인의 말로 그 다음에 사적인 말이 뭐예요? 혼잣말로 행동을 조절한다고 돼 있죠. 조심조심 넣어야지. 내 행동을 조심조심 하자. 이러면서 행동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사적인 말. 중얼중얼하는 혼잣말로. 그러다가 점점 이 혼잣말이 이제 쑥 들어간다고 이제 안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발달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서술해 드리면서 뒤로 가면 혼잣말이 나옵니다. 혼잣말이 어떤 건지. 그러면서 선생님들, 제가 일부러 출제됐던 파트들의 내용들을 다 넣어드렸죠. 그렇죠? 갑자기 혼잣말로 아이고, 요거 쓰셨으면 되었었던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서술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는 아니고 늘 고민하시면서 잘 판단하셔서 서술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2번 문항으로 오시면요. 2번 문제를 보시면 A에서 지도하고 있는 언어 구성 요소. 아이고, A를 보니까요. 구를 자로 바꾸면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대치네요. 음운 대치네요. 음운 대치 중에서 뭘 대치했죠? 음절 대치네요. 자, 음운에서 음절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것은 선생님들, 제가 아까 음운을 조작하는 건 뭐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음운 인식 능력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음운을 조작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했죠. 지금 김 교사가 하고 있는 활동은 음운 조작 활동으로서 음운 인식 능력을, 즉 우리가 음운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말소리의 어떤 단위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단위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음운 인식과 관련된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A에서 언어 구성 요소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언어 구성 요소 뭐 써야 돼요? 우리 뭐 있었어요? 전략 노트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제가 선생님들 요거요, 언어의 구조 혹은 언어의 구성 요소, 아주 간혹 어떤 강론서의 경우는 언어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단위인 음절이라던가 음소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는 강론서가, 전공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언어 교육에서
가장 이제 이 신뢰할 수 있는 전공서적을 저술하신 이차수 교수님의 전공서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제시해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답안은 의문론입니다. 어떤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소리, 음운인식과 관련되는 음소라던가 혹은 음절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말소리에 관련된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음운론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것과 좀 더 큰 단위 구조화인 형태로 답하거나 혹은 음운론으로 답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 노트 기준 이차숙 교수님의 범주화 기준에서는 음운론이 좀 더 명확한 답안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어떤 개별적인 여러 전공 서적들 중에서는 또 간혹 언어의 단위를 구성 요소로도 넣어 놓기도 하니 음절이 답이 또 채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간절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음절을 쓰고 나오신 분들이 또 꽤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계속 언어할 때도 선생님이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의 단위를 묻는지, 언어의 구성 요소를 묻는지. 근데 제가 언어의 구성 요소 할 때 선생님 짜증냈던 거 기억나서 선생님도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언어의 구조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요. 언어의 구성 요소라고 묻는 것도 있고요. 막 책들마다 정리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이차수 교수님의 기준을 저희가 담아드렸던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답을 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B, 지문을 볼게요. 지문을 보면 B에서 교사가 유아들의 문장 만들기 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사가 동시판을 보고 동시를 아이들과 동시 감상이 이루어진 동시 활동 후에 확장 활동으로 아이들이 동시말을 만들어서 동시를 지어보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교사가 우선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라는 이 동시의 이 주제와 관련을 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휘들을 가지고서 좀 더 문장들을 풍부하게 확장시켜 나가보려는 심산으로 교사가 가을에는 또 무엇이 많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어떠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해 보도록 우선은 촉진을 하고 있어요. 촉진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뭇잎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교사가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동시짓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명 운율의 형태를 계속 띄게끔 교사가 지금 읽어주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처럼 읽으면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아요. 이거를 지금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아요. 이렇게 읽는 여기서 초점을 둘 필요는 지금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동시 짓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를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계속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명시해 주기 위해서 교사는 또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아이들의 언어로 어휘를 이렇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가을에는 나뭇잎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유아가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지금 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떨어져요. 라고 하니까 교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이가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해볼 수 있도록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럼 나뭇잎이 어떻게 떨어져? 확실하게 지금 수호와 김교사의 그리고 수호가 대답한 뱅글뱅글 떨어져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베티와 프레세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데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들? 수직적 구조화, 그렇죠? 수직적 구조화에 함께 딱 들어갈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뱅글뱅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뱅글뱅글 떨어지는 나뭇잎이 많아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교사가 던지는 질문에 아이들이 어휘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풍부하게 이 요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장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은 뭐였냐면 촉진을 먼저 드리고, 하지만 수직적 구조화가 안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 안에서 수호와 김교사 요 부분만 사실 딱 보면 완벽한 수직적 구조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교사가 의도하고 있는 부분을 수직적 구조화라고 해석하지 않을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 촉진과 수직적 구조화 두 가지가 중복 답안으로 허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사실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전략 노트로 한번 저희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가서 보시면 지금 수직적 구조화라고 해서 UI 말에다가 좀 더 질문을 통해서 더 길고 풍성하게 말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뭐 나뭇잎이 뭐 떨어졌어요 하면 어떻게 떨어졌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을 어디로 던질까와 같이 질문을 통해서 유아가 좀 더 풍성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직적 구조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저희가 구조화를 할 때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문장 구성 능력을 돕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것을 선생님들 한 가지 꼭 좀 잘 알아둡시다 라고 해서 요걸로 저희가 문제를 드렸었어요. 일부러 문장 구성 능력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촉진해서 질문을 던져서 자극을 주는 방법들. 유아가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떨어졌어? 라고 해서 나뭇잎이 어떻게 뱅글뱅글 떨어졌어요 라고 할 수 있게끔 교사가 질문을 던져서 자극을 주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촉진과 수직적 구조화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되어야 한다.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3번 문항의 경우에는요, 어렵게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여기에서 잘못된 건 명확하게 교훈을 주는 동시죠. 동시라는 매체가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어떤 뭐 교육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교육을 위해서 제시하는 매체가 아니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 노트로 잠깐 동시의 가치나 필요성을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성과 상상력, 그러니까 이것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동시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감각적인 이런 청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 어떤 것을 정서 함량이라던가 우리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려는 거지, 지금 이게 인성교육 기초로 하는 거니까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걸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성을 아름다운 어휘라던가 뭔가 감각적인 어휘들, 온유를 느끼게 하면서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인성교육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거지, 교훈적인 동시를 막 읽게 해서 인성교육을 강화시킨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지금 언급했던 지문을 가서 보시면 언급했던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네, 교훈을 주는 동시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더 크게 해설을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네, 지문을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그림책의 구조라고 하면 이 전공 강론서에는 두 가지로 아마 나뉘어서 보일 거예요. 논문들을 찾아봐도 좀 그렇고, 보통 뭐 그림책의 구조라고 하면 표지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뭐 우리가 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그림책의 물리적인 특성,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구조라고 정리해 놓은 전공서가 있고, 그리고 서정 교수님의 유아문학교육에 대한 책을 또 보면 본 텍스트와 그리고 주변 텍스트로 그림책의 구조를 또 정리해 놓은 전공서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지문 속에 A의 파트를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라고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좀 사실 간파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는 지금 교사가 표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주변 텍스트 혹은 파라텍스트, 우리가 주변 텍스트를 파라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변 텍스트 안에는요, 내적 텍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내적 텍스트라고 해서 이 내적 주변 텍스트라고 해서 페리 텍스트라고 불리우는 것,
불리우는 것들이 바로 지금 저희가 언급하는 뭐 표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 표지, 이게 책 안에서 사용하는 이 글자의 어떤 배열 형태, 뭐 이러한 것들, 또 책의 어떤 뭐 모양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을 주변 텍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고 파라텍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고 페리텍스트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지금 A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는 단편적으로 이분들이 표지라는 것으로 물은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를 묻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문제다라고 저희는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구조의 명칭으로 주변 텍스트, 파라텍스트, 페리텍스트를 답안으로 저희는 아래쪽에 제시를 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주변 텍스트의 이 구성 요소들의 예시를 지금 나타내는 것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럼 주변 텍스트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사실 찾아쓰기가 어려웠던 문제였죠. 그래서 저희가 해설 자료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자료로 가서 보면 그림책의 구성에서 우리가 본 텍스트는 우선 아이들이 보는 그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은 제외하고 주변 텍스트에 관련된 구성 요소만 보면 표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표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속표지에 대한 부분, 속표지에 대한 부분, 여기에 보면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을 몇 가지를 해드렸는데, 제일 주요하게 지금 보시면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올라가 볼까요? 네,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요거 표지, 면지, 속표지, 판형, 타이포그래피, 재질, 재본선이라고 해서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이 이 그림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글자 배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판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그림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아니라 제목, 책 모양이 선생님들 왜 우리가 가로로 좀 긴 책이 있고 또 세로로 또 긴 책이 있고 그런 책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거, 크기를 언급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판형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리고 표지에서 책 제목을 다루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언급되면 그것을 저희가 주변 텍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문을 다시 가서 보시면 아이가 지금 교사가 유아들과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책 모양은 어떠니? 위아래로 길어요 라고 하면서 책도 길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트가 뭐하고 관련이 되는 거냐면 주변 텍스트에서의 책 모양을 언급하고 있는 판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책 제목에서 아이가 위아래로 선생님이 길게 쓰여 있네, 그리고 아이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과 우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뭐였냐면 이 표지라고 해서 아예 명시를 그림책 앞표지를 보여주며 라고 해서 지금 그 주변 텍스트의 구성 요소로 들어갔던 표지에 대한 구성 요소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 예를 한 가지 찾아 쓰라고 했던 이유는 그 예가 지금 여기에 뭐 때문에 표지라는 것과 또 어떤 거? 판형이라는 것과 또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여기 A의 출제자들이 다 담아 놓았었기 때문에 주변 텍스트를 알고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으셨던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사실 표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표지로 해석이 된다면 사실 대표적으로 책 제목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지로 쓰고 책 제목을 쓰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사실 채점의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분들이 의도한 걸 보자니 이 주변 텍스트를 다루고 싶어서 쓰신 문제 같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해설서를 바탕으로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상상하기라는 빈칸 채우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이 상상하기와 관련된 반문을 찾았다면 내가 뭐뭐라면, 마치 뭐뭐라면 이런 형태처럼 아이들이 가상의, 상상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 쓰신다면, 너희들이 꽃잎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니를
쉽게 찾았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엔의 8가지 몰입 전략 어디에서 했어요, 저희가? 어디에서 했어요? 저희 모의고사에서 몰입 전략 문제로 냈을 때 선생님들이 이거 전략 노트에 있었음에도 이거 전혀 버리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죠. 모엔의 8가지 몰입 전략이 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선생님들. 지금 반응 중심 문학 접근법 관련해서 반응 중심 관련 문학 활동이 너무나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한 학자 이름까지도 다 공부해 가면서 그 반응 중심 문학과 관련해서 이야기 구조를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맵 그리기 활동이라던가 사건의 순서를 배열해보는 활동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해설 자료를 저희가 넣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을 선생님들이 8회차 때 경험했었고 7회차 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서술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엔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가보자고요. 전략 노트에서 어디에 담겨 있었는지를. 여기 있었죠. 몰입 활동 문학 중심 교수 전략 모엔의 몰입 전략으로서 출제가 된 파트가 이건 거예요. 이건 거. 듣기 전략과 이야기 구조 인식을 위한 전략. 근데 우리가 이야기 구조 인식이 내가 왜 중요하다라고 했었냐면 겔더의 문제를 8회차에 내면서 이야기 구조 인식과 관련된 해설 자료를 일부러 넣어드렸었어요. 왜? 새로 우리가 산 어떤 문학 강론서 전공서에 보니 이 이야기 구조 인식을 돕기 위한 이야기 맵 활동 이 지도 그리는 거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강조되어서 활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사건의 순서를 전개 아이들이 한번 배열해 보거나 혹은 다른 어떤 동화 속에서의 어떤 사건의 구조들과 연결을 해서 아이들 좀 뭔가 비교해보는 이러한 활동들과 관련된 이야기 구조 인식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부러 선생님들에게 해설 자료를 따로 그거를 명시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이야기 구조 우리가 모엔 걸 몰랐더라도 이야기 구조 인식이라고 하면 사건에 대한 것 등장인물 우리가 왜요? 이야기 구조 인식을 듣고 있어 등장인물 즉 캐릭터맵 만들기 했었죠, 선생님들. 캐릭터맵 만들기. 그 다음에 이야기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해 배열해 보는 그런 활동들 그러한 것들을 맵으로 만드는 활동을 8회차 때 우리가 언급하면서 문제로 풀었었어요. 여기 있네요, 선생님들. 여기 있죠. 요거를 문제로 냈었죠. 그러면서 해설 내용을 여기에다가 넣어드렸었습니다. 이게 바로 등장인물에 관련된 캐릭터 맵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제 정리해보면서 맵화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답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다시 지문으로 와서 보시면, 지문으로 올게요. 지문으로 오셔서 보시면, 그래서 답안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봄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그림의 등장인물. 그래서 등장인물이랑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 맵이 그러한 아이들의 이야기 구조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사건은 두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쓰셨으면 됐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교육과정 A에 대한 해설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교육과정 B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